네, 오늘 장 준비 도와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두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좀 덜간 성장주를 봐야 될지, 저평가 배당주 이쪽을 봐야 될지, 시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두 분의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김민주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조금 더 투자의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요즘 저도 좀 고민하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좀 수급의 전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장주로 넘어오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실질적으로 좀 시작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수급의 빈 공간을 지주사랑 금융지주가 좀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어찌됐건 성장주로 우리가 그쪽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가치주의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생겨요. 성장주에 대한 대표주를 뭐 정리해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AI,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될 텐데 저는 뭐 일부 고성장주에 한해서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방은 열려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뷰는 저는 바뀐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나 금리 인하 국면인데 작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100bp 인하. 올해도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뭐 인하를 한 번 하네. 지금도 저는 올해 2번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다. FMC에서 지금은 도망갈 공간이 없습니다. 뭐 연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세 유예도 하고 있고 지금 협상도 하고 있어요. 오늘 결과물들이 막 속속들이 뉴스플로우로 나오는데 잘 되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틀은 좀 밝혀야죠. 지금도. 그러면 저는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올해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2번 인하 기조할 것이다 내지는 50bp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주에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될 여지가 크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리스크가 무엇이 있느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변수가 있죠. 이 관세 부분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 규제 가능성입니다. 사실 어제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상당히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이 정책 규제 가능성들이 뭐 가치주뿐만 아니고 성장주까지도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어제 뭐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 저의 예상을 뒤엎고 동결한다든지 금리를 인상해버린다면 성장주 쪽에서는 주가 변동성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6월에 이제 배당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 배당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배당 매력 중심으로 기관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주사든 금융지주사든 단지 지주사들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하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배당 거의 없습니다.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으로 접근을 하시는 우리 유저분들이 많겠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있을 때 방어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다 좋다고 보여져요. 이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의 이분법적 논리가 맞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선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조금 정말로 지속성이 있는 지주사나 금융지주사를 샀으면 좋겠고 금리 변동성 국면에서 금융지주사들 당연히 변동 국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조금 더 기간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지주사나 금융지주사를 고르는 게 해법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법 개정 아직 분명히 안 되었습니다. 뭐 저도 상법 개정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정책이나 법 개정 이슈에 따라서 단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접근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 증권사 이렇게 계좌 만들 때 고릅니다. 맞아요. 공격형 투자자인지 안정적인지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르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뭐 지금 보게 되면 공격적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좀 배치를 해놓고 7대3 비율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5대5 배치 정도 가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고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지주사, 금융주사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나는 아니다. 올해 상법 개정되면 가치주들이 PBR 0.몇 %대에서 1%대까지 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좀 방어형 투자자 쪽으로 가셔야죠.
아직도 싼 종목들이 너무 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을 명확하게 견제하는 게 좋은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실적 동반 성장주가 올해 하반기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과거 통계지만 그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코스닥의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어떤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코스닥이 항상 밑에 있어요. 계속 코스닥 150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네. 이 코스닥의 어떤 스몰캡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조금 바라신다면 실적 성반 동반 성장주 위주의 베팅을 조금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것을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타일 따라서 조금씩 비율을 달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미윤 전문가의 스타일은 그래도 성장주 쪽 실적 동반한 성장주가 하반기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이어서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이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둘 중에 뭐가 더 나으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혹은 뭐 어떤 걸 더 추가해야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만약에 신규 매수 지금 뭐 지수가 좋아지니까 생각해 본다면 둘 중에 어떤 걸 고르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그 시장이 나쁘지 않고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주를 제외한다면 둘 다 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추가 매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고를 때 좀 전에 뭐 김민주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배당주하고 이걸 사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하반기가 맞는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박스권에 빠져서 소위 이제 스타일을 잘 골라야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수가 생각보다 좀 올라가는 장이라면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질문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포인트가 저랑은 조금 다른데 저는 하반기의 포인트는 종목이 교체되느냐가 포인트고 상반기 이끌었던 조선방산, 뭐 원자력, 뭐 엔터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조금 힘이 빠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시장의 중심축이 옮겨 타느냐가 핵심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뭐 다 아시는 것지만 상반기에는 시장은 팔고 종목을 사는 모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지수를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 관련주를 사는 게 전략적으로 더 맞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뭐 굳이 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적 접근은 저는 지수 관련주를 사는 게 맞고 지금은 스타일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수가 더 간다고 본다면 지수 관련주에 대한 비중,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고 대형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에 빠져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뉴스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다면 이쪽을 노리는 게 맞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성장주, 가치주 뭐 이런 기준 잣대가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 중심이 바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에서 힌트를 찾아서 대형주, 지수 관련 종목이 좋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 김민주 전문가님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갔던 코스닥 하반기에 실적 동반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이고 또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수에 연동하는 이 베타가 높은 대형주들 좀 낫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사님한테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좋으면 코스닥은 계속 소외가 될 거다? 어떤 시각이세요? 코스닥은 좀 늦게 가거나 네. 종목별로 차별화 정도가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전에 보시면 시장이 이제 크게 움직였던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도 나빴던 게 아니고 업종별로 급락한 업종과 급등한 업종의 교차가 되면서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지 코스닥 시장이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움직이면 삼성전자 관련주는 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아마 시간의 순서 정도가 좀 좌우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올해 일단 우리 증시가 연초부터 계속 미국보다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그 관점에 변화가 없고 미국은 뭐 지금 거의 잘하면은 내전 상태로도 가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뭐 미국 시장의 매력을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슈드 때문에 다 지금 뭐 손실 났다. 그 미국의 고배당 그 ETF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에 투자했다가 지금 다 손실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뭔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쫓아갔을 때 수익률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도 결국은 간다. 다만 지금 순서가 코스닥이 먼저냐? 그렇지 않고
대형주 턴어라운드 되는 쪽으로 먼저 가고 실제로 외국인 수급도 그쪽으로 옮겨 타고 있고 그러면 그쪽이 먼저 가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뒤늦게 코스닥으로 갈아타도 된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뭐 3,000선 정도 넘어가게 되면 지수의 상승 압력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그때 종목 장세로 돌게 되면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 좀 유리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2차 전지 망가졌죠. IT 부품 망가졌죠. 반도체, 장비, 소재 다 망가져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결국은 가치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고 SK하이닉스도 추가적인 투자를 늘리면 그와 연관된 핵심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올 개연성이 높아서 코스닥은 아마 순서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의 순서는 아직까지 적어도 한 3분기까지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에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 전문가님 옆에서 끄덕끄덕 경청을 해주셨는데 뭔가 좀 덧붙일 이야기 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 김종희 선생님하고 기본 틀이 같고요. 올해 이제 반도체를 중심축으로 놓으셨다는 건 뭐 익히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저의 포트폴리오의 전체 50%가 반도체가 넘거든요. 단지 이제 뭐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형주 공략을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코스닥의 스몰캡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올해라고 좀 보고 있고 조금만 두세 달 먼저 장착을 하긴 했어요. 3, 4월부터 이제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장착해가지고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올해 제가 이렇게 반도체를 장착하고 25년 공략을 적극적으로 스몰캡으로 해야 되겠다는 전제 조건에는 상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변화됐지 않습니까? 불과 몇 달 만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 지수 포인트를 좀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수 타겟팅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네. 결국은 코스닥의 퍼포먼스는 조금 올해 하반기 내지는 이제 6월이 이제 지나가면 하반기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까지는 코스닥의 훈풍을 조금 기대해보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사님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엔터주 말씀드렸는데 뭐 넓게 보면 엔터주 영역에 포함되죠. 콘텐츠 종목이 어저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오늘 재생에너지 준비했습니다. 예, 렌터 섹터 이쪽 콘텐츠 전반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주목해주고 계시네요. 네, 일단 엔터주는 어저께 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어제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시장을 크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 토종 OTT가 합병을 통해서 대형화될 가능성. 물론 이제 KT를 설득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정위라고 하는 큰 암초를 하나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다음 이제 KT도 아마 가격 설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정도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 KT가 이걸 굳이 끝까지 반대할 만한 이유를 또 찾기도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마지막 암초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입자를 가져가게 되고요. 지금 실시간 방송 쪽에서는 다 별로지만 티빙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야구는 생각보다 꽤 많은 그 사람 숫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컨텐츠 숫자를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거 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더 중요한 건 과연 이게 글로벌리하게 갈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해외 나가면 국내에서 이용하던 이런 콘텐츠 서비스는 다 제로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도 해외로 가면 그 나라 기준의 넷플릭스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봤던 것들을 못 볼 수도 그렇더라고요. 있고, 뭐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티빙 같은 국내 서비스는 해외로 나갔을 때 뭐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다음에 해외 사용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로 돌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해외로 갈 수 있느냐가 하나의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저께 자극했던 이슈는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죠. 뭐 30분 통화했다라는 네. 점, 뭐 문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인데 이건 이제 뭐 제가 보기엔 단계적으로 될 겁니다. 뭐 한꺼번에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경주로 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에이펙 때. 네.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어떤 주석이 갈 때 아직도 자기가 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옛날부터 뭐 왕이 가거나 아니면 왕이 무언가 시혜를 좀 베푼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중국인들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아마 올 때는 그냥 오기보다는 뭔가 선물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우리에게 선물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산업에서 다 경쟁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컨텐츠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플랫폼 쪽에서는 아직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플랫폼에 공급하는 회사들에게는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하는 것보다 조금 큰 나름 그래도 규모 있는 플랫폼 몇 개 공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SBS의 뭐 급등도 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서 이런 좀 좋은 제작사 위주의 어떤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주 앞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은 엔터 섹터 쪽이고 이번에는 콘텐츠 제작사 쪽. 제작사라면은 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14%나 급등을 했었고요. SBS도 요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던데 제작사는 지금 이쪽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뭐 소형 제작사들도 많이 있죠. 뭐 스튜디오 측면에 어떤 그 소형 제작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뭐 소형 제작사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대형 제작사들 중에서는 콘텐츠리 중앙도 어쨌든 그 안에 제작사가 포함되어 있고 SBS도 어떤 S라고 하는 그 제작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 제작사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뭐 좋은 가격이라든지 경쟁 완화에 따른 어떤 긍정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CJENM도 뭐 오늘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던데 네. 뭐 다 아시다시피 CJENM의 최고 문제는 결국은 수익성이죠. 도대체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를 계속 반추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CJENM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성이 좀 올라오지 않으면 플랫폼 개념에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 대형 제작사 위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러면 전문가님은 또 재생에너지 쪽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힌트를 찾으신 건가요? 아무래도 단계 레벨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재생에너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과 또 공략을 하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생에너지 좀 준비했고 요즘 뭐 여전히 핫합니다, 여러분. 원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개괄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의 대표 종목들이 모두 실적 턴어라운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다 실적이 안 좋다가 지금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대거 좋아지는 쪽, CS윈드도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대거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공이 이제 뭐 수소, 풍력, 태양광, 원전 4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국내 정부 정책이 지금 상당히 우호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매출 다각화도 좀 필요한 쪽입니다. 단지 이제 에너빌리티부터 차트 모습을 보고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오늘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오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지금 뭐 40배 훌쩍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26년, 27년에 대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비싼 주식이라는 거 지금 단계에서. 성장주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에너빌리티의 내용을 보게 되면 AI 바람을 타고 헐월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뭐 어제죠, 여러분. 베트남 뭐 9천억 소식도 들려왔고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그 개괄적인 골자를 보게 되면 AI가 결국은 전력, 에너지, 인프라를 창출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그 선순위를 좀 보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AI,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골자인데 그러면 이 세 군데를 봤을 때 어디가 먼저 갔느냐. 에너지 쪽이 일단 먼저 갔어요. 그 인프라 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선, 뭐 변압기 쪽도 있을 거고 데이터 센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 육성책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 육성해보자. 뭐 퓨리오사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근데 사실 반도체가 안 되면 이것들이 다 안 되는 쪽들이죠. 그러면 여전히 지금 어찌됐건 중심축이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센터, AI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투자 메리트나 매매 메리트가 있느냐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드렸어요. 지금 48,500원이거든요. 갈 공간도 얼마 없고요. 사실 어제 9천억
어제죠, 베트남. 9천억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이제 위에서 좀 힘들어 보입니다. 상당히 동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 하부 밸류체인에 이제 뭐 원전 종목들이 낙수 효과로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겠죠, 사실상. 이렇게 뭐 공장 건설되고 수주 받고 체코도 26조 받았고 하니까 그건 다음 문제고 대장주의 흐름이 이제 고된 모습. 그러면 사실 이 원전 쪽의 대장 모습은 적어도 공략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유자 영역이라는 걸 정리해드리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다뤄드렸던 이제 다음 목적지는 태양광인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로 들어가는데 하나솔루션이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상을 뒤엎고 65,000원부터 지금 80,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좀 반대적인 흐름인데 둘 다 지금 위치단으로 보게 되면 변곡점 쪽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둘 다 지금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쪽. 그 다음에 중국의 반대급배 수혜를 보는 쪽입니다. 단지 밸류에이션 자체가 원전보다는 좀 싼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고밸류에서 저밸류로 떨어지는 쪽이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이거든요. 태양광은 좀 여력이 있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풍력은 CS 윈드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가 아니면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CS 윈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분기 때 실적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처참한 수준이었고 올해 1분기 이제 호실적을 쓰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정책에 좀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네. 이제 전남 쪽에 신안 뭐 이런 풍력 단지더라고요. 전남구는 하나 정도 돌릴 수 있는 전기라고 하던데 충분히 뭐 투자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나 이런 거는 부담이 없는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화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수소 쪽인 것 같습니다. 소리 소문을 없이 갔는데 수소 충전소 쪽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멀티플이 있는데 여기는 공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다들 좀 비싼 쪽입니다. 최근에 퍼포먼스는 두산 퓨어셀이 좋았더라고요. 네. 12,000원부터 2만원까지 왔는데 우리가 선별화 움직임 쪽에서 인프라 쪽도 어느 정도 이제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과 저밸류에 있는 쪽에 선별화가 좀 필요하고 공이 그러면 인프라 쪽이나 이런 쪽에 여유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데이터 센터도 AI 소프트웨어 쪽 뭐 이런 네. 쪽도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기결은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기결을 좀 말씀드리고 예. 이 에너지 섹터에서도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재생에너지 쭉 봤는데 이쪽을 보자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이사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한솔케미칼 준비했습니다. 한솔케미칼, 김민 전문가님? 네, 오늘 이사님이 다 이야기해 주셨던 스튜디오 드래곤 준비했습니다. 네, 섹터와 종목이 조금 바뀐 것도 같은데 먼저 그러면 이사님 종목 먼저 한솔케미칼 알려주세요. 네,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죠. 뭐 LCD 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소재도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건 반도체 소재 기업,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기업.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주요 소재는 과산화수소도 있지만 과산화수소보단 반도체 프리커서, 2차 전지 바인더 이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전도 뭐 하는 거냐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런 최첨단 제품의 핵심 포인트는 워낙 이제 미세 공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입자들을 그 위에 증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증착시키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게 한솔케미칼의 소재입니다. 반도체 프리커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바인더라고 하는 것도 2차 전지 동박과 그 알루미늄 박에다가 물질을 얇게 입혀야 되잖아요. 얇게 입히는데 그냥 안 된다는, 접착제를 발라놓고 물질을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소재를 한솔케미칼이 만드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프리커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수출도 꽤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이제 뭐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제네바에서 큰 틀의 프레임워크 합의는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다가 지금 뭔가 반도체 관련 소재나 이런 것들 팔고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협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그 바운더리가 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한솔케미칼은 올해 하반기 실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안 좋지만 2차 전지도 계속 일단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바인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주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실적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바닥까지 그냥 한꺼번에 지난 2년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적이 다시 확정면으로 간다면 뭐 예전의 고점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중단 정도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밸류에이션 밴드의 회복 관점을 본다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솔케미컬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저는 뭐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김종희 이사님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제작 그 능력이 있는 컨텐츠 종목을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인 것 같고요. 뭐 한한양 해적 기대감 이런 거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통화 오래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컨텐츠 쪽으로는 좀 다시 부흥기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지금 그 TVN인가요? 이쪽에 뭐 드라마 정말 재밌는 거 많거든요. 아침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좋아했던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예전에 명작들. 최근에 나온 거 더 글로리. 송혜교 씨 주연한 정말로 시청률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라마도 잘 만들고 정말로 히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역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따라가는 매매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업사이드는 분명히 좀 더 위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던데요. 오늘 뭐 추가적인 동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따라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차분히 우리가 골목에서 길목에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조정받을 때는 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올해는 조금 더 역별에서 정배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토마토 AI 선택도 들어봐야죠. 한화케미컬 대 스튜디오 드래곤. 그 선택은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6대4로, 오늘도 6대4네요.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에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됐고, 그리고 또 모멘텀이 임박했다라는 점 긍정 포인트. 이 한솔케미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덧붙여 드리겠습니다.